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를 소개해드릴 김성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인사 모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부분에 대한 우리 범위부터 보실 텐데요. 자,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혁신과 ERP를 포함해서 1급 범위에는 인적자원 관리의 확보,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보상, 그리고 개발, 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률 이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급도 범위가 동일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세 범위를 한번 보시면요. 인사의 상세 범위로는 인적자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정의와 내용부터 채용 계획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적자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관리의 의의, 그리고 소득세와 연말정산 익숙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적자원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조직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인적자원의 유지, 노사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그리고 노사관계론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급 부분도 지금 전부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요. 다른 부분은 2급은 객관식으로만 총 20문제, 지금 인사 모듈에서는 4문제를 제외한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다음은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인사 모듈에 대한 실무는요. ERP 인사 기본 정보 관리 부분과 플러스 우리 근태 급여 관리, 그리고 소득 정상 관리를 1급에서는 그 출제 기준으로 범위로 보고 있고요. 2급은 소득 정상 관리를 제외한 우리 근태 급여 관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실무에 대한 상세 범위를 한번 보시면요. 상세 범위에서 기초정보관리는 우리 회계편에서도 보셨듯이 시스템 관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설정하시고 하는 부분보다는 기초환경 설정이라는 우리 인사급여 관리 모듈 안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근태급여 관리 부분은요. 인사관리, 급여관리, 그리고 사회보험관리, 전표관리, 일용직 관리라고 전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회계를 설명드릴 때는 하나의 폴더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패스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 정상 관리는요. 우리 세금 신고 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리, 퇴직정산 관리, 그리고 세무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급은 하단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근태급여관리까지 적용을 하고 있죠. 자, 이론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경영혁신과 ERP를 포함해서 생산 계획 및 통제, 그리고 공정관리, 자재소유 생산 능력 계획, 품질 관리로 1급이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급은 품질 관리만 제외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세 범위를 보시면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많습니다. 범위가 많아서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생산 계획 및 통제 부분에서는 생산을 위한 기초 정보부터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공정 관리 부분에서는요. 공정 절차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JIP라는 생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급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 그리고 RCCP, 그리고 CRP,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도 보셨던 SCM, 공급 사슬 관리, 공급망 관리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범위에만 포함되는 품질 관리에는 TQC, 그리고 TQM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QC에 대한 7가지 도구, 그리고 6시그마, 6시그마, 6시그마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 그리고 통계적인 품질 관리 부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산 모듈에 대해서도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수요 예측의 7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보기의 각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것은요, 수요 단계의 7단계, 수요 예측의 7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측의 목적과 용도 설정에 대해서, 용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A, 그리고 B가 비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이 적합한 예측 기법의 선정, 그 다음에 C, D가 이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측치의 타당성 및 정확성, 네, 저희가 좀 틀렸네요. 정확성 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요. A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보기 1번의 A가 예측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예측의 시행이 아니라 예측 대상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는 3번 보기가 바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보기가 A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B, 예측 기간의 선정. 자, 이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B 단계에 들어갈 부분이 올바르게,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의 내용이 A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C 부분은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지금 D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C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D는 예측의 시행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중 공수 체감 곡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 체감 곡선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먼저 쭉 한번 보시면요. 1번, 공수 체감이란 동일 작업을 반복할수록 작업 능률을 향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제가 공수 체감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바로 1번에서 공수 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특징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 집약형의 작업보다 기계 집약형일수록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인데요. 지금 우리 노동 집약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 기계가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늦겠죠. 더 느려요. 그래서 노동 집약형이 더 빨리 발생한다라고 해주셔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보통 공정 중에 수작업 비율이 높을수록 공수 체감률이 높다. 위에 지금 2번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설명이 되었다면 그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작업 주기가 짧고 단순한 작업일수록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지 않는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이번에도 기출 문제인데요.
자, 보기는 어떤 사업장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장의 지난달 인적 능력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기 보시면요. 총 인원은 숙련공 5명이고요. 그리고 인적 능력 환산 개수는 1.0, 1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실제로 가동했던 시간은 100시간 기준이고요. 그리고 출근율은 80%입니다. 네, 그럼 20%가 빠지겠네요. 그리고 간접 작업률이 1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인적 능력이라는 부분을 계산을 하시려면요. 먼저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환산 인원 나와 있고요. 환산 인원 구하실 수 있고요. 실제 가동 시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가동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동률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보시면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작업률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은 80%니까 0.8이죠? 0.8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그렇죠? 0.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총 0.72라는 금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0.72라는 가동률을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산 인원 5명 곱하기 자, 환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 5 곱하기 1 하면 5죠? 그러니까 5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가동 시간 100시간 곱해주시고 거기에 좀 아까 구했던 0.72 가동률을 곱해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저와 동일하게 360시간이 계산이 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주요 흐름 중 하나로 보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SCM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흐름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자, 세 가지 주요 흐름은요. 재정 흐름, 그리고 제품 흐름, 정보 흐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주요 주권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죠.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 부분을 보시면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이 수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문이 전달되고 있고 배송이 되고 있고 우리 인터넷 쇼핑하시면 택배 오는 거 정보 보실 수 있으시죠? 그와 같이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흐름과 제품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보시면 재정 흐름, 재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금융, 신용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자, 신용 조건, 지불 조건 등에 따라서 위탁 판매 그리고 권리 소유권의 합등을 나타내는 부분, 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재정 흐름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흐름은요.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 우리가 제품이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달하는 부분은 정보의 흐름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품질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품질 검사 부분에서 샘플링 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개를 생산했다면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물품이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물품들이 전부 다 이거는 다 양품이다, 정상품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규정입니다.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되는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샘플 검사, 샘플링 검사의 반대가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다 품질 검사를 하셔야 되는 전수 검사라는 부분입니다. 전수 검사에 속하는 부분이 어떤 보기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리한 경우. 절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검사하면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검사할 수 있는 샘플링 검사하는 게 적합합니다. 1번은 적합한 경우고요. 2번.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괜찮은 경우.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의 불량품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샘플링 검사를 하시겠죠. 자, 3번. 로트의 크기가 작고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경우. 자, 로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로트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물류 생산 쪽에서 품목을 관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트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차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슨 시리즈 이런 식으로 각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로트 넘버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리즈에 나왔던 차량에 대해서 불량이 생긴다거나 또는 하자가, 불량이나 하자는 똑같은 말이죠. 자, 불량이 생긴다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 그 부분을 로트 넘버로 조회해서 회수 가능하도록 또는 리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로트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로트의 크기가 작으면 크기가 작다는 거는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굳이 샘플링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전수 검사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 불완전한 전수 검사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 불완전한 전수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전수 검사를 했는데 그게 조금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샘플링 검사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에 이제 체크를 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전수 검사. 자, 다음은 이제 실무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생산 모델의 실무 부분은요. 기본 정보 관리가 일단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생산 관리와 자재, 외주 관리까지 1급에서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요. 2급은 외주 관리. 자, 사실 자재 관리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제공 관리라는 자재 관리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외주 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외주 관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자재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세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는요. 자,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서 물류와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쪽에 따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초정보관리, 우리 BOM 등록 등과 같은 관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에서는요, 생산관리라는 부분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생산을 진행했을 때 그 절차를 입력하시는 단계를 같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제공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현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외주관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외주라는 것은 우리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거래처에게 우리 생산을 맡기는 경우죠. 우리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맡기는 경우가 외주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생산과 외부적인 생산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자, 2급 같은 경우에는 외주 관리가 제외되고요. 자, 생산 관리, 제공 관리, 그리고 생산에 대한 현황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생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는 기초 정보 관리 부분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네 과목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이나 시스템 사용자 권한 설정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안에서 설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히 품목 등록, 그리고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 이 부분은 필수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산에서도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외주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외주 마감 하단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외주 가공비를 구하기 위한 회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회계 전표로 연동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정 과목으로 연동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회계 연결 개정 과목 등록이라는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물류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물류와 생산은요, 같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 정보 관리는 물류와 생산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부분을 보시면요. 생산 모듈의 이름은 생산관리 공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생산관리 부분을 보시면 생산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실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외주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공 관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물류도 보실 거지만 재고와 제공은 다릅니다. 재고는요, 우리 창고 안에 실제로 쌓여 있는 그 물품들. 자, 우리 재고 창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재고 창고와 같이 그 해당하는 창고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물품들 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재고라고 하고요. 제공은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에 대해서를 제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는 창고, 그리고 제공은 공정이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 관리에서는 우리가 생산 쪽에 남아있는 기초 제공, 그리고 우리 제공이 창고 쪽으로 이동되는 경우, 그리고 조정이 되는 경우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부산물 실적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 부수적인 물품들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초정보관리 부분에 BOM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생산에서는 BOM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OM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은 이렇게 조건을 먼저 주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특정한 메뉴에서 동일하게 조회를 했을 때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어떤 메뉴인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산은요, 이론 시험보다 실무 시험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이 생산의 프로세스만 이해하신다면 훨씬 쉽게 빨리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계정 구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계정 구분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조회된 품목 중에 작업 지시에서 생산 완료까지의 수요되는 일자가 가장 긴 품목으로 오른 것은, 자,
작업지 시에서 생산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일자라는 것은요. 우리 리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리드 타임은요. 생산품이다 라고 한다면 그 생산되는 물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나오면 리드 타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는 품목 등록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품목 등록. 자, 그래서 품목 등록 부분에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 품목. 자, 이때는 앞에 나와 있는 품번. 자, 앞에는 품번이라고 부르고요. 뒤에는 품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우리 이름은 동명이인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품번,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 등록 부분에서 우리 제품 부분으로 계정 구분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되어 있는 품번들을 보시고 여기에서 리드 타임이 가장 긴 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놨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리드 타임이 긴 것은 우리 넥스A 421이라고 되어 있는 산악자전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보시면요.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을 데이터로 조회한 후에 물음으로 답하시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품목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기준일자라는 조건, 그리고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모품목 넥스A 420 산악자전거 P-20G에 대해서 자품목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품목, 자품목, 그리고 기준일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해당하는 부분은 BOM을 뜻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모품목 관리가 가능한 부분, 모품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BOM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BOM 등록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 안에 BOM 등록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자, 조건 보세요. 모품목, 그리고 기준일자, 사용 여부, 우리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기의 내용을 전부 기입하신 후에 조회를 하시고요. 조회된 내용 안에서 보기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1-300-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품번에 뒤에 4자리만 말하도록 할게요. 자, 1600은 계정 구분이 원재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 구분이 원재료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1600 첫 번째 순번 1번에 있네요. 자, 순번 1번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해당 부분은 원재료가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스크롤을 조금 이렇게 옮겨주시면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화면에서 잘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0200 우리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분이 구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달 구분이 구매인 경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요. 사실 앞에서 보셨던 품목 등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BOM 등록에서 전부 다 확인하지 않으시더라도 품목 등록에 가서 해당 품번으로 조회를 하시면 이 정보는 위에 1번과 2번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 0100 전자품 아세이에 대해서 외주 구분은 유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주 구분은 우리가 BOM 등록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BOM 등록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세 번째로 있는 assay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스크롤을 조금 더 우측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하는 외주 구분에 유상, 무상을 선택하실 수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자, 200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거래처가 주 대응 전공으로 되어 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거래처는요, BOM 등록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목 등록으로 가셔서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주 거래처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 거래처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물류 모듈의 이론 범위에 대해서 먼저 보실 텐데요. 자, 물류도 공통 관리로 사용되고 있는 경영혁신과 ERP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관리, 그리고 SCM. 자, SCM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 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구매관리, 무역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무역관리를 제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의 상세 범위를 보시면요. 자, 영업관리에서는 예측, 수요 예측 등과 같은 예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대금 회수 단계까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급망 관리 안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개요부터 창고 관리까지, 그리고 구매 관리는 구매 관리의 개념부터 구매 실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에만 포함이 되는 무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이론, 그리고 무역의 실무, 통관 실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급은요. 이 중에서 무역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1급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서 물류 관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요, 생산 부분과 물류 부분에 공통적으로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물류 생산 모듈을 함께 응시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서는요, 오차가 발생하는 확률이요, 예측하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고 또 길이가 짧을수록 같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알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가능하실 텐데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요 예측이란 일반적으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의 합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네, 해당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수요 예측에서 실제 판매액에 대한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예측 기간을 길게 가져야 한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예측 기간조차도 짧게 가져주셔야지만 더 정확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수요 예측에서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구매 동기가 있어 바로 구매 가능한 경우에는 유효 수요에 해당한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가능하지가 잠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로 보고 있고요. 4번. 4번은 영속성이 없는 상품 서비스보다 영속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렵다. 네, 영속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고객,
거래처의 중점 선적 방법 중에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과 가로축, 세로축의 배열로 중점 관리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중점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보셨을 때 뭔가 생각이 나시죠? 매트리스 분석입니다. 매트리스 분석은요, LBC 분석의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타낸 분석이고요. 발생된 분석이고, 지금처럼 두 개의 다른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X, Y축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매트리스 분석. 자, 다음은 원가 가산,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문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도매 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자, 이때 원가 구성이 보기와 같을 때 도매업자의 이익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매업자의 이익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계산식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죠. 자, 계산식을 보시면요. 지금 보기에서는 제조원가, 생산자 가격, 그리고 도매업자의 영업 비용이 속해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생산자 가격이라는 것은요, 도매의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00원 생산자 가격은 즉 도매 매입 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 가격을 구하실 때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구할 때는 도매 매입 원가, 자, 7,000원이라는 매입 원가 플러스 그리고 도매업자의 영업 비용 부분을 플러스 하시고 그 외에 도매업자의 이익을 더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매 매입 원가는 7,000원이고 도매업자의 영업 비용은 1,500원이니까 그 10,000원에서 지금 우리 8,500원을 제외한 1,500원만큼이 순수한 도매업자의 이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산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외워두시면 보다 문제를 풀이하시는데 빨리빨리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중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찍 효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동하는 고객 주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 생산, 발주와 일정 계획이 자주 갱신이 되었다. 자주 갱신이 되었으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운송비와 주문비의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꺼번에 발주하였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채찍 효과의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운송비와 주문비 절감을 위해서 대량의 제품을 한 번에 발주했다. 한 번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린 채찍 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불안정한 가격 구조. 그리고 가격의 할인, 행사 등이 불규칙한 구매 형태를 유발하였다. 네, 이 또한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이 왜 정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제품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주문 리드 타임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정보 리드 타임 단축
단축되었다. 자, 리드 타임이 단축되는 부분은요, 채찍 효과로 볼 수 없습니다. 리드 타임에 대한 내용이죠. 단축되면 오히려 좋잖아요. 좋으니까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리드 타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조달하는 리드 타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변동성이 크면 그 경우에는 채찍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자 선정 방식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네,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하게 있는 경우, 구매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리고 경쟁 입찰이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별하게 특정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1번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기업이 입찰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번에는 무역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수출입 관련 등록 및 승인 권한을 각 무역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 관계 기관이 존재한다. 다음 중 무역 관계 기관에 위임되는 업무가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가? 자, 법령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령은요. 자, 다양한 무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법령은 바로 대외무역법이 되겠죠. 자, 대외무역법입니다.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승인 권한을 각각의 기관에서 나누어서 위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실게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우리 주관식 문제네요. 주관식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는 무역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서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답은 한글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내용에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 작성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요. 무엇은 수출 대금 지급에 대한 은행의 확약서이다. 자, 무엇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여기에 기재된 여러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 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 보증서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은행의 확약서, 그리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 보증서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역에서 특히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는 수출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은요, 약어로 LC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글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 세 글자만 딱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이제 용어는요, 선하증권
선화증권이라는 부분. 자, 약어로는 B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구입 또는 수입, 수출을 할 경우에, 수입이나 수출을 할 경우에 배에 태워서 이제 우리가 수입 수출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배에 태웠을 때 선장, 그 선박의 선주가 발행해주는 물품의 증명 서류입니다. 너희 물품 우리 배에 실어져 있어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실 때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으로 우리는 요거를 구매를 했구나. 선적일 기준으로 우리는 판매를 했구나.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용어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류는요, 실무 모듈이 많아요. 우리 앞에서 보셨던 회계, 그리고 인사,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듈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형식이었는데요. 근데 물류 같은 경우는요, 총 3개, 1급 같은 경우는 3개의 모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급은 2개의 모듈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물류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사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전부 다 나타내고 그 판매하는 과정 중간에 생기는 재고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3가지 모듈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물류도 물류 기본정보 관리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영업관리, 그리고 구매 재고관리, 그리고 무역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에서는 무역관리를 제외한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상세 부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기초정보관리는요. 시스템 관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산 모듈 쪽에서도 보셨던 기초정보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단에 있는 물류와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품목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공정, 외주 공정 관리 등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관리 부분에서는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는 거죠.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관리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 재고 관리라고 하는데요. 자, 구매는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그 이력에 따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겠죠? 자, 생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고에 쌓여 있는 물품은 재고, 그리고 공장에 쌓여 있는 거는 재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분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나, 어떤 창고에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기간마다 재고 평가라는 것을 함께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급에만 포함되어 있는 무역관리입니다. 무역관리는요, 수출관리와 수익관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수출관리에서도 신용장에 의한 관리, 그리고 신용장이 없는 기타 수출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수입도 신용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신용장이 없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분리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2급에서는요. 기초 똑같고요. 영업도 똑같은데요. 구매 재고 관리에서 재고 평가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를 보시면요. 훨씬 많죠. 전에 보셨던 거랑 다르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관리는 우리 생산과 동일하게 기초 정보 관리 안에 있는 품목,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관리. 자, 영업관리에서는요. 영업관리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견적서 받았어. 견적서 발행했어. 또는 수주라는 것은 주문입니다. 주문을 받았어. 그 주문서에 따라서 물품을 내보냈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기입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매관리 쪽에서도 구매에 대한 관리,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 그 중에서 주계획 작성, 자, MPS라고 되어 있는 주계획 작성은요, 우리가 생산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사올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주문 계획을 위해서 사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구매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올 것인지를 먼저 주계획 작성을 통해서 계획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계획된 내용을 보고 소요량 전개, MRP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수량 말고 딱 사와야 하는 수량만큼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실사는 우리 앞에 이론에서 보셨던 실지 재고조사처럼 실지 재고조사법에 따라서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재고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재고 실사 등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아래 기초 재고 등록이 있고요. 세트품 수불 조정이 있는데, 자, 세트품이라는 것은 우리 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 세트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각각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세트품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세트품으로 ABCD를 보관해 둘 거야 라고 한다면 보관을 해두시다가 그 ABCD로 이루어진 가라는 세트품을 판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불 조정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에서는 우리 수출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적 등록. 제가 아까 이론 시간에 선화증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BL, 선화증권을 등록하는 단계가 바로 선적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수입 쪽을 보셨을 때는 수입에서는 수입 재비용 등록과 미착품 원가 정산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실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요.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의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물류시험의 특징이에요. 메뉴가 주어집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메뉴만 보시면 돼요. 메뉴를 보시고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류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은요,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보기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김과장. 김과장은 거래처별 등록에서는 거래처의 영업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류실적 담당자를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품목이랑 고객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거래처별로 등록이 가능하겠죠? 고객이 거래처잖아요. 그렇죠? 자, 2번 이대리. 영업 담당자는 사원 등록에서 사용자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사원만 등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사용자 여부,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사용자 여부는요, 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인가?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담당자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박대리. 박대리는 거래처별 등록일, 지역, 그리고 거래처 분류 등은 물류관리 내역 등록에서 메뉴에서 등록된 데이터가 조회된다. 자, 지역, 거래처 분류는요. 화면에서 보셨을 때 여기 지역 그리고 거래처 분류 이러한 부분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 이 데이터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박 대리가 설명한 대로 우리 물류관리내역 등록 부분에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조회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입니다. 코드예요. 자, 마지막 정차장. 자, 정차장은요. 품목별 등록에서는 품목의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자재 담당자, 생산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건요. 우리 거래처만 보시더라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죠? 영업 따로 있고요. 구매 따로 있고 외주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거래처 기준이기 때문에 3개밖에 없지만 품목은 생산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담당자로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지 못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이대리가 되겠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메뉴를 먼저 찾으셔서 자, 메뉴를 찾으시려면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메뉴가 어느 항목 아래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류는요, 사실 이론보다는 쉽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뉴에 대해서 이 메뉴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ERP 정보관리사 물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태 우리 회계, 인사, 생산, 물류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꼭 ERP 정보관리사를 취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